2019년 10월 17일입니다. 좀 전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유튜브로 잠깐 보고, 그게 이제 장영진 기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장영진 기자인지 아실 겁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었고,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KBS 법조팀, 뭐 사회부 기자, 뭐 이런 한번 세게 붙고 있죠. 그저께 화요일날 저랑, 제가 이제 꿀가당이라고는, 꿀가당인가 모르겠네, 꿀가당이라고 하는 TVN의 시사 예능이라고는 출연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영희 기자가 나왔어요. 같이 녹화를 2시부터 해서 한 4시 한 반까지, 한 40분까지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몇 번 장영희 기자는 봤고,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출연했을 때 같이 출연한 사람들하고 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인사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거, 아주 형식적인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형식적으로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영진 기자랑 녹화를 다 끝내고 나올 때, 이제 끝나고 알릴레오에 출연한다고, 유튜브니까 뭐 당연히 생방송이죠. 실시간. 뭐 말을 할까 말까. 글쎄.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였습니다. 또 뵙죠. 뭐 우리는 뭐 또 뵐 거예요. 또 뵐 거예요. 약간 좀 말을 좀,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사실 이번 전체적인 내용은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그동안 심각히 문제가 된 언론계의 잘못, 아니 이건 아주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대한민국 언론에, 아니면 대한민국 언론의 아주 적나라한 나쁜 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죠. 사실 저도 계속,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하고 충돌해 왔던 부분도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 뒤에도 이제 여러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자들 뭐 하고 말싸움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까지 오간 그런, 뭐 방송사하고도 뭐 이런 것들,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들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자로서 언제는 정권과 척을 지면서도 기득권을 누리고, 또 언제는 그 정권과 같이 가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거를 제어되는, 그것을 비판하는, 스스로 비판을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않는, 검찰과 똑같죠. 그래서 검언유착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똑같은 놈들이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김경록 PB 사태,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경심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 있는 김경록 PB 사태는 결국은 검찰과 언론의 검은 유착.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관행이라고 보든 뭐 계속 뭐 기자들이 여기에 출연하는 언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두렵잖아요. 거대 권력인 검찰과 그것도 거대 권력인 언론을 다 상대해야 되니까. 보세요. 유시민이란 사람이 그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KBS랑 붙어갖고 지금 쩔쩔매잖아요. 검찰도 무서운데 언론까지. 그리고 그 언론의 그 잘못된 행태를 KBS라는 것 때문에 어떤 다른 언론도 짬짬이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지 않아요. 겨우 장영진의 겨우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장영진의 잘못된 장영진 기자의 상당히 부적절하고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한 그 일종의 성에된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좀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기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여기자를 실명을 인용해서 한 부분들. 그러니까 편한 자리에서는 그냥 사석에서 일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 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기자 그리고 양식이 있는 기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정지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영진 기자의 그 몇몇 마디는 상당히 크게 질책받아 마땅한 거고 본인도 몇 번을 거쳐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유시민 이사장도 몇 번을 통해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은 거기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검언 유착. KBS의 사회부 법조팀이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터뷰 후에 김경록 씨 PB 인터뷰 후에 만든 그 언론 꼭지는 이거는 제의 무지한 제가 봐도 이것은 조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의도가 명확한데 그리고 충분히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심각히 자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못하고 있는 것. 결국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거정 출연하는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사실 지난주에 오태훈의 시사본부의 오태훈 진행자가 방송 전에 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거죠. 이 상황이 좀 찜찜하다는 걸. 근데 어제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했고, 물론 오태훈 진행자도 안 했고, 근데 대신 제가 어제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경찰이 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옛날 미제 사건을 어떻게 했다는 걸 흘린 거를, 그러니까 툭 던진 거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그냥 쭉쭉쭉 좀 발라주는 기사.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했지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KBS 라디오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면서 방송하면서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KBS 사회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 대한 이전부터 계속 부딪혀 왔지만 실망감 이런 거. 어쨌든 어제는 그저께 장영진부터 알릴레오 사태, 유시민
그 쭉 해고 뭐 어제 제 라디오 출연하고 뭐 면서 진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춘재에 대한 인터로게이션에 설명을 할 때 초반에 화이트 전략이라는 얘기도 썼고,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썼는지 아마 알아들었으면은 저한테 물어봤겠죠. 어떤 기자든. 근데 다만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일보의 무슨 논설위원이라고 해요. 저는 논설위원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한국일보라고 한 신문이 있지만은 에이, 한국일보 뭐 조중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경대도 아니고, 한경대라고 해야 뭐죠? 한경호죠. 한결의 경향 오마이 뭐도 아니고, JTBC 뭐 이런 라드가 아니면 뭐 KBS MBC도 아니고, 좀 무시한 건 아닌데, 그런 흔히 말하는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되는 그런 뭐지? 근데 전통은 오래된 언론이잖아요. 근데 거기 윤 선생이 도대체 프로파일러 면담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자세한 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저기 TV에 나오는 아니면 저 언론에 나오는.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프로파일러가 아니니까. 그리고 프로파일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절차를 밟아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한국일보 논설위원 분하고 인터로게이션과 프로파일러 뭐 이런 얘기, 위조 사건이 뭐 좀 약간 일종의 인터뷰를 했죠. 어쨌든 그 정도? 왜 제가 인터로게이션을 얘기하고 화이트 전략을 말씀드리냐면은 인터로게이션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전략이란 말 씁니다. 블랙에서 화이트를. 인터로게이션은 쉽게 말하면은 라포를 형성해 갖고 그 사람의 말을 끌어낸 거, 그걸로 끝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왜 강우순의 인터로게이션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냐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참여관찰의 라포 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류학자들이 참여관찰을 할 때는 명확한 전략, 시작 전략이 아니라 끝 전략입니다.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합니다. 인터로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면담으로 뭐 같이 동의어로 하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즉, 입을 열어놨지만 입을 닫게 만들지 않으면 무한대로 떠들어댑니다. 지금 이춘재가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즉, 입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프로파일러들 알고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진 소리를 다 떠들어댑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춘재가 1989년 7월 중순쯤에 1989년 즉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그래서 재판은 받고 20년형을 살았던, 가석방 됐던 지금 윤 씨 재심을 준비한다고, 그 사람이 그때쯤 체포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그 체포되는 과정을 이춘재는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아주 잘 아는지 몰라도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조사를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8차 사건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윤 씨가 잡혀가고, 저쪽 점원이 됐다 싶을 때, 다음 사건은
즉 지금 초등생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실행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춘재의 범죄의 심리를 추적해 볼 때 9살 초등생 실종 사건은 이춘재 건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9살 초등생인데 어떻게 그러면 패턴이 바뀐 거 아니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춘재가 주민등록증 보고 너 9살이니까 성범죄 안 하고 14살이니까 성범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라우절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들. 좀 진짜 제가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자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더 TV나 떠들고 있는 놈들 참 기가 막힌 거죠.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게 아니라 이춘재의 어라우절 포인트의 시각적인 거 아니면 청각적인 거 촉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맞춰지는 부분을 찾았고 그게 이 9살 초등학생과 맞아떨어질 때 피해자, 빅티멀러지가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은 그것은 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라 하더라도 그 공격자의 빅티멀러지와 연결될 때 공격하는 거고 사후에 수사를 할 때 나이가 몇이다 이것은 그 다음에 3차적인 4차적인 부분 그걸 모르고 어떻게 초등학생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건 진짜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공간 점유형으로 되면서 특정한 공간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죠. 공간 점유형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회피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하는 것. 그리고 공간을 이동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동된 공간에서 특정한 지형 지물이라든가 다른 의 변수를 이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MO가 조금 미세하게 변동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어떤 조건, 뭐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직업을 가졌다든가 직업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변해. 이런 것들을 추적해야 된다는 것. 그 맥락상에서 어떤 사건이 그 이춘재 범인인지 아닌지를 찾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춘재는 앞으로 돌아가서 이춘재는 지금 인터로게이션으로 인해서 화이트 전략으로 넘어갔는데 끝. 쉽게 말하면 인터로게이션 시작할 때 특정한 형태의 제한 장치를 두는 이유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한 장치 얘기는 화이트 전략 말씀드리고 인터로게이션 말씀드리는 2주 전, 그 이전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오용될까봐.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인터로게이션을 할 때 시작될 때 그걸 제한장치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한장치를 안 두면은 지금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감당을 못하면 지금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들도 그렇고 경찰도 이춘재 입만 바라보고 뭐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춘재가 뭘 떠드는 걸 두려워하죠. 저 새끼 뭘 떠들어 갖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3의 범인이 있다고 보고 이춘재는 그 제3의 범인을 안다고 생각하고요.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혹은 전 만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춘재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당시에 윤 씨한테 강압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윤 씨가 주장하는 대로 강압수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당시의 수사 관행이란 말은 그렇지만은 잘못된 악습에 의해서 강압수사가 분명히 됐을 것이고 그리고 증거 부분에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진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게 얼마나 이춘재한테 재밌습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다른 사건들 지금 오히려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강간 경우는 경찰이 범인을 말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만약에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해결된 사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관련된 경찰들 지금 다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지진 않지만은 언론에 다 까발려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황은 경찰한테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만 또 수치스럽죠. 생각해보세요. 9살 아이가 실종됐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수색을 했는데 자취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한참 뒤에 옷하고 가방이 발견됐어요. 근데도 강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실종사건입니다. 초등학생, 9살짜리 초등학생이 실종이란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가출이란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당시에 그 경찰 수뇌부들이라든가 수사했던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잘났다고 나와갖고 화성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당시에 그런 사건들 아마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대충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알지만 국민들이 너무 충격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왜? 9살짜리가 실종이 돼갖고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 부모는 분명히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실종인 줄 알았고 그럼 결국은 화성 사건은 11건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도 좋다고 나와서 화성에 자기가 무슨 수사를 했는데 열심히 고생했다 이런 고생했죠. 월급 받고 고생했잖아요. 그죠? 자원봉사회로 나왔습니까? 그때 경찰들? 그 화성 사건에 때문에 몇 명이 자살했고 죽었고 고통받고 좀 윤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이준재 말이 맞다고 하면 이 죽은 아이 시체는 어디서 찾을 거며 그동안 고통받았던 부모 가족들 누가 보상합니까? 그런데도 잘났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 보면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와서 화성 사건 이춘재 얘기 나왔을 때 경찰이 수뇌부들이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부족한데 지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재가 지금 어디까지 더 떠들어댈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한 건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상상 속에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춘재의 지금 심리 상태를 그래서 정확히 인터로게이션을 시작할 때 어떻게 제한장치를 두고 어떻게 흘러나갈 때 마무리 지을 것까지를 하고 제한장치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로게이션을 모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경찰이 더 솔직해져야죠. 당시에 이런 비슷한 사실은 강력사건을 의심받는데 실종사건을 처리했거나 아니면 눌러버린 사건들이라든가 엉뚱하게 끼워넣기 해서 처리한 강간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경찰수뇌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남부청이?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춘재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서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한반복되면 당시 피해자 가족들 고통받고 관련된 사람들 더 고통받고 이거는 이 정도 선 왔을 때는 경찰청 수뇌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이춘재의 이 진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춘재 입을 막기가 너무 힘듭니다. 입을 막는다는 것이 진실을 감춘다는 것이 절대 그 의미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는 건 중요한데 근거 없이 떠들어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재는 아마 반반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사실 실종 사건 아니야 내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사건 한 사건을 툭 던지고 사실은 저 8차 사건처럼 자기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잘하니까 툭 던지고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지금 수사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아마도 지금 이제 뭐 피의자로 하고 뭐 이게 저기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 3, 4, 5, 7, 9까지가 나왔죠. 3, 4, 5, 7, 9까지 나왔고 8차 사건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8차는 증거를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랬든 안 그랬든 그러니까 10차 부분도 뭐 1, 2차 부분도 뭐 증거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당시 국가수의 혈액형 판정의 전체적인 기록을 공개해야 되고 또 당시에 수사를 했던 전체 기록을 그러니까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한다고 했을 때 8차 사건 기록 내라 그랬더니 못 낸다. 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죠. 설마 수사 중이어서 안 내겠습니까? 그 기록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개판이었으면은 판결문도 그 정도 변호사들이 봤는데 개판이었고 그러니까 수사 기록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심 들어가고 뭐러면 억지로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사가 결정하면 내놔야죠. 그죠? 다른 사건들도 적어도 지금 이춘재가 언급한 막 대부분의 사건들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있다고 하면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리고 당시 이 소위 말하는 과학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과학수사 관련된 그 국가수에서 그 당연히 포렌식한 부분들 기록도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과학수사가 발전할 수 있는 과학수사를 자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누구도 국가수의 누구 경찰청의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덮이길 바라죠. 근데 이런 걸 절대 덮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덮는다고 하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거고 이 지긋지긋한 권력기관들, 기득권자들, 거기에 기생하는 언론들.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건들이 이 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니 참 아쉽고 통탄스럽고 사실 방송도 하기 싫습니다. KBS 나가기 싫고 MBC는 낫나? MBC도 딱히 나가기 싫고 애초에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춘재 사건은 이제 언론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두루뭉술하게 얼결 설거갖고 하는 그런 거 언론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전략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저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하기 싫어진 날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저것 방송이 없네요. 제가 다 거절도 하기도 하고 오늘은 조커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조커의 인물 캐릭터 배경이 좀 독특하다네요. 보고 오려고 합니다.